왜 워싱턴은 새벽 4시에 불을 켜야 했는가? 누리호 4차 발사가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나? 그 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붉은 화염 기둥이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20분도 차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20분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에서는 새벽 4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 그리고 동맹국 대사관들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군사력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워싱턴의 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18분 25초. 예정보다 3분 빨랐다는 말의 진짜 의미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민간 주도로 진행된 첫 정식 발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맡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가 기술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이 발사는 한국이 새로운 우주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총 13기의 위성이 한 번에 궤도에 올라감, 차세대 중형위성 3호 1기와 12기의 큐브 위성이 동시에 실렸고, 이는 한 번에 다수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예정 비행 시간은 21분 24초였지만 실제 비행 시간은 18분 25초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약 3분이 단축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분 정도 빨라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지만 로켓 공학의 세계에서 3분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로켓은 극도로 정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설계됩니다. 연료량, 추력, 연소 시간, 목표 궤도,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뒤 실제 발사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실제 비행이 예상보다 3분이나 일찍 끝났다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각 단의 엔진 효율과 성능이 세계가 알고 있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 2. 설계 단계에서 한국이 대외 공개용 스펙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며 실제 시스템에는 상당한 성능 여유 마진가 숨어 있었다는 것. 누리호 성능 개량 프로젝트를 담당한 카리의 한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단, 2단, 3단 엔진의 연소 성능이 우리가 계산 기준으로 사용했던 값보다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인증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비행에서는 추력이 더 크게 나오고 그 결과 전체 비행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결코 우리 엔진 성능이 이 정도로 강력하다고 떠들어 본 적이 없지만 4차 발사 데이터를 통해 세계가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은 공식 스펙에 적힌 것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에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2. 워싱턴은 누리호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건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새벽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중동에서 전쟁과 같은 대형 분쟁이 터졌을 때, 그럴 때마다 백악관과 펜타곤은 새벽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위성 발사 때문에 새벽 4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긴급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직후 지금도 국방부에서 동부가 미사일 우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오랜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누리호 데이터 봤어?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지금까지의 누리호 4차례 발사 기록과 함께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한국의 발사체 미사일 역량 발전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제한 완화 이후 사실상 해제, 2021년 미한 미사일 지침 전면 종료, 누리호 1차 발사, 2022년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실용 위성 다수 동시 발사. 2022년에서 2023년 군이 주도하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1대 이어먼 3차 시험 모두 성공.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3기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린 첫 민간 주도 발사. 그 친구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발전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최소 3년은 빠르다. 그리고 실제 성능은 공개된 재원보다 훨씬 위에 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과학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워싱턴에서 한국이란 이름은 대체로 몇 가지 고정된 틀 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 국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 방위비 분담 협상의 파트너. 그러나 이번에는 회의실 안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이제 한국을 단순히 지켜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말들이 중고위급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두가 고체 연료 발사체를 주목하는 이유, 누리호 4차 발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도쿄, 베이징을 진짜로 긴장하게 만든 건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한국이 여러 차례 성공시킨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2022년 3월 12월 1차, 2차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 2023년 12월 4일 3차 시험에서 상업용 소형 위성을 탑재해 실제 궤도 투입 성공. 국방부는 2025년까지 군사정찰 위성 5기 운용 계획을 공식화.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럼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 2. 국산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 3. 그리고 군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액체 연료 로켓 누리호와 같은 것은 효율이 매우 뛰어나지만 발사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극저온 연료를 주입하고 여러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므로 준비에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 발사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료를 미리 채워 넣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발사 명령만 떨어지면 수분 안에 발사 준비 완료 상태가 됩니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양산이 쉽고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형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그만큼 군사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 미사일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고체 연료 발사체로 500km 상공에 위성을 올릴 수 있다면 물리학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탑재체든 비슷한 거리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말이다. 위성을 올리든 다른 걸 올리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물론 한국은 이를 철저히 평화적 우주 이용과 국방 정찰 능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왔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발사는 군 정찰 감시력 확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역량을 구축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함께 떠받치는 나라가 되고 있다. 4. 미국이 보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 보호 대상에서 전략 파트너로 누리호 4차 발사와 고체 연료 발사체의 연속 성공은 워싱턴의 시각에서 볼 때 2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매우 빠르게 키우고 있다. 2. 동맹 네트워크 안에서 미국 혼자 떠안던 짐의 일부를 한국이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이미 방산조선 분야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22 경공격기 훈령이 등 한국산 무기체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수요 속에서 특히 나토 국가들에 대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최첨단 상선 해양 플랜트뿐 아니라 군함 보조함정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조선업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해군력 확충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워싱턴이 보는 누리호 4차 발사의 의미는 단순히 이제 한국도 자기 위성을 스스로 쏘아 올릴 수 있구나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정찰통신 위성 인프라, 구축 운용의 일부를 맡아 동맹 전체의 감시 정찰망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우주 상황 인식 4, 스페이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네스 능력을 미국과 함께 공유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전의 기본 구조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우주 정보 자산을 제공한다 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한국의 우주 정찰, 방산 조선 반도체 역량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 중 하나가 된다 라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직 미국 고위 관료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5. 일본과 중국은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변수.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 크게 떠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의 성장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들입니다. 일본의 시각 일본은 1970년대부터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아시아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H3 로켓 개발이 난관을 겪으며 도쿄는 우주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과 같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2022년 2차 발사 성공, 2023년 3차 발사 성공, 실용급 위성 다수동시 발사, 2025년 4차 발사에서 13기 위성 동시 발사, 민간 주도 모델로의 본격 전환. 일본의 일부 전문가 언론은 누리호와 고체 연료 발사체의 결합을 두고 사실상 장거리 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과 다름없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공격하려는 표현이라기보다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가까운 솔직한 반응입니다. 중국의 시각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의 여러 전략연구소들은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행 궤적, 엔진 연소 시간, 추정 탑재량, 반복 발사 가능성, 고체 연료 발사체의 확장성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동아시아 전략 지도 위에 한국이라는 변수를 다시 그려넣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사실도, 한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리고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능력을 키워왔다는 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게임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다음 2가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능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미한 협력 구도 속에서 그 능력이 어떤 시나리오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6.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워싱턴, 도쿄, 베이징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한 곳의 아주 조용한 풍경입니다. 바로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당일, 발사 예정 시각 10여 분 전에 발사대 인근 압력 센서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각은 18분 연기되었습니다. 그 순간 발사 통제실의 공기는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카리와 한화, 그리고 참여한 수많은 중소기업 엔지니어들은 밤새 원인을 추적하고 문제를 찾아 고치고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발사대를 떠나 고흥의 밤하늘을 가르며 바다 쪽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 원인을 찾았고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누리호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숫자로 말합니다. 탑재 중량이 몇 톤인지, 비행 시간이 몇 초인지, 궤도 고도가 몇 킴인지. 하지만 고흥에서 누리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만 시간에 달하는 팀 전체의 약은 수차례 실패 후 다시 일어나 도면을 고쳐나간 과정, 그리고 한국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리호의 진짜 의미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을 떠나 서울로 향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가 날아오른 고흥에 서본 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는 한국은 거대한 빙산에 단지 수면 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곳은 결코 번잡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바닷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조용한 해안 마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한 땅에서 한국은 스스로 만든 위성을 자체 개발 발사체에 실어 지구 궤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을 맡았다는 한 연구원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연구실 과학자와는 달랐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다크서클. 하지만 말투는 담담하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스스로 로켓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끝까지 해내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2021년 실패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성공으로 한국이 쌓아 올린 토대 누리호 1차 발사가 2021년에 실패했을 때 워싱턴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자체의 엔진 기술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 하지만 고흥에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그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축적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실패 직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 기술팀이 분석실로 다시 모였고 스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열어 연소 과정의 매 순간 압력 진동 온도 변화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최저값에 미치지 못했다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2022년 2차 발사 때 이 부분은 완전히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리호는 완전한 궤도 투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고흥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는 발사가 없습니다. 발사 하나하나가 한국의 성장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앞으로 다가올 달 탐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화 에로페이스, 한국형 민간 우주 시대를 여는 결정적 퍼즐, 서울의 여러 기술 커뮤니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우주 산업의 속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기업의 본격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민간 참여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첫째, 속도의 문제. 민간 기업은 몇 년씩 걸리는 예산 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즉시 투자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시험하고 세계 곳곳에 인재를 몇 주 만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분명하다 민간 기업에는 성공해야만 살아남는다. 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셋째, 생태계가 따라온다. 한화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소재, 센서, 제어기, 정밀 가공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이 기롬 우주 산업 생태계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된 한국은 이제 여기에 상업 우주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이트의 한 교수를 인터뷰할 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아시아의 스페이스X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모델을 만들 겁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실용적이고 어쩌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모델을요. 그 말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미국의 동부가 전략을 바꾼 이후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동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고흥까지 직접 가서 보니 뭐가 가장 다르게 느껴졌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뒤에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같이 서는 나라가 되었다. 워싱턴이 진짜로 주목하는 것은 누리호가 몇 톤을 실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국이 어떤 전략적 완성도를 갖추어 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조금만 구조적으로 보면 일러 방산, 나토 동맹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한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55mm 포탄, 전차,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의 생산 능력은 당장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실제로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한국을 전략적 방산 허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 동맹국들 가운데 독보적인 능력, 미국 해군은 함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과제와 쇠퇴한 조선 산업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해양 군함, 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3. 우주, 이제 막 열리는 새로운 기둥 누리호는 다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자체의 우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정찰 위성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동맹과 우주 정보 감시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4. 차분하지만 믿을 수 있는 동맹 미국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과시하지 않고 무책임한 군비 경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결정한 일은 차분하게 그러나 철저히 해낸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이런 국가는 성숙한 동맹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스스로 큰소리치지 않아도 오히려 주변국들이 한국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현실이 만든 솔직한 인정 여러 학술 대화를 통해 일본 전문가들에게서 이런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실용 우주 영역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나란히 서 있다고 봐야 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말에는 질투의 뉘앙스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73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은 연속적으로 발사를 성공시키고 있으며 한 번에 여러 위성을 올리는 능력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데이터에 기반한 경계심 중국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누리호의 궤도, 엔진 연소, 프로파일, 추정 탑재량, 발사 반복 가능성, 고체 연료 발사체의 확장성,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 말은 한국을 향한 간접적인 인정이기도 합니다. 2030년대, 달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꽤 구체적인 우주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다수 위성 동시 발사 역량 고도화, 누리호 개량형 개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더 큰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2032년 한국형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고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에게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2032년에 한국이 달에 착륙선을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누리호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달은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죠?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미 해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제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뀐 이후 서울로 돌아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한국을 늘 비슷한 틀 안에서 보곤 했습니다. 지정학적 압력을 많이 받는 최전선 국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서, 창원의 엔진 공장에서, 고흥의 발사대에서, 판교의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서울의 전략회의실에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만의 우주시대를 한 장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반드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인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가? 누리호는 로켓 한 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리호는 곧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적 토대,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흘린 땀과 눈물,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선언입니다. 한국은 자기 힘으로 우주시대에 들어섰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첨단 기술에서는 한 발 늦은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 스스로 만든 발사체로 자기 위성을 우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태극기가 꽂힌 한국형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된 구호도 요란한 선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미 열렸고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우주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누리호가 한 번 더 하늘을 가를 때마다, 새로운 위성이 궤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한국인의 의지와 지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조금씩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면, 혹은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더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 한 번이 저희가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진솔하게, 더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국의 도전과 성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 파이팅!